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성남 쪽에는 강의를 몇 번 안 내려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8층으로 올라갔다가 계단으로 한 층을 내려왔어요. 이쪽으로 산 쪽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풍광이 정말 성남에 이렇게 풍광이 좋은 건물도 있었구나 싶은데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만큼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하는 편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학부 때 전공이 철학이에요. 하시는 거 보니까 보나마나 딱딱하고 재미없겠구나. 게다가 동양철학이에요. 더 답답하죠. 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제가 의뢰받은 제목은 이제 여기 인문학의 탄생.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요 강의를 기획하신 선생님들이 주최하면서 저보고 인문학의 탄생에 대해서 강의를 하래요.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주로 이제 여기 연구소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동양철학 공부했으니까 동양철학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고령화. 보통 이 고령화라고 하는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되면 좀 황당무계한 강의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나이가 지긋하시고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 그게 고령화 인문학이라 그래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나아가서 고령화 사회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는 나이든 어르신들을 위한 인문학이 아니에요. 왜냐? 이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게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사회에서 일을 할 때 혹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접촉하는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게 고령화 사회의 인문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주변에 나와 있는 책들은 그런 방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달리 말하면은 고령화 사회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인문학 아니다.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학문은 욕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너는 나중에 나이 안 먹을 거냐라고. 달리 말하면 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물론이고 TV 혹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 속에 저주의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내 얼굴과 몸에 나이가 점점 쌓여가면서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싫어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섭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사태와 마주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것, 달리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고령화 사회의 인문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에이징. 이거 요즘 광고 홍보에서 많이 써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쓰느냐? 노화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나요?
그러면 너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감동이 안 와요. 좀 그럴듯하게. 예? 그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맞추시면 제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아까도 어느 분이 그러셨죠? 45? 네, 그 정도로 불러주는 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제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52이에요. 그리고 이제 석 달 전에 만으로 50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꺾어졌기 때문에 만으로도 50이 넘지 않았다라고 사기를 못 쳐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도 노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것도 빨리. 언제 왔냐면 43인가?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머리가 하얘진 거는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대 초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녔어요. 근데 머리가 허해지니까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43 정도에 노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어요.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빨리 올 수 있다고. 보통 40대 중반이나 넘어서 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빠르다. 더군다나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약간의 도수가 들어간 돋보기를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 교체 주기가 안경 렌즈를 2년마다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가 한 달 전에 또 교체를 했어요. 속도가 빨라져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노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원래 에이징이란 말은 에이지, 나이란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현상은 제가 49에서 시연되는 것만 에이징이 아니라 69에서 70이 되는 것도 에이징이지만 1살이 2살이 되는 것도 에이징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장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성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릴 때는 빨리 크고 싶어 했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똑같이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하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어떤 나이가 넘어가면 노화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릴 때는 성장한다, 큰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건 뭔가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 두 가지 상호 모순된 감정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안 좋은 거.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화적으로 결정된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이 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생각하고 지금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후반기에 나이 들어가는 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릴 때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 혹은 성인이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보잖아요. 왜 그런 방식의 인식이 싹 텄을까? 그거는 인간의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까지 포함해서 가장 완숙한 이상적인 나이가 있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잘 드러난 게 영화 속에서 많이 표현이 돼요. 혹시 드라큘라 백작 아세요? 들어보셨죠? 그럼 드라큘라 백작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드라큘라는 뱀파이어잖아요. 뱀파이어는 흡혈귀,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예요. 근데 무슨 나이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화면이 좀 흐릿하긴 한데 혹시 이 배우들 누군지 아세요? 네, 잘하시네요. 그럼 이쪽은요?
네, 톰 크루즈. 선명하게 보면 요래요. 자, 이 사람들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네, 이 영화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고 하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에요. 둘 다 뱀파이어예요. 몇 살쯤으로 보이죠? 아, 30대는 아니고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입니다. 드라큘라 백작에 관한 영화를 다 보시면 전부 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의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 달리 말하면 나이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고정돼 있어요. 왜 그러면 그 나이 연령대의 남자로 캐스팅을 해서 영화를 찍었을까? 근데 이게 인류 보편적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가장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성된 나이대가 40대예요. 40대. 아마 어릴 때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007 시리즈 아시죠? 이 영화 한 편도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이 007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뭐죠? 네, 제임스 본드입니다. 제 1대가 션 코너리. 이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땡땡이 치면서 보러 간 영화의 주인공이 로저 무어였어요. 그 다음에 제 와이프가 저랑 나이가 5살이 차이가 나는데 이 주인공 가운데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피어스 브로스넌. 90년대에 이유를 안심해하는 레밍턴 스트링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여기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가장 흥행이 잘 된 제임스 본드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캐스팅이 돼서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뭘까요? 네, 나이에 40대 중반이 돼야지만 캐스팅이 됐습니다. 왜? 이 제임스 본드의 전형은 영국 신사거든요.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축구선수는 20대가 전성기고 30대가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은퇴를 해요. 달리 말하면 기량이 가장 뛰어날 때가 20대란 말이에요. 물론 체력이 아주 좋고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 같은 경우는 30대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스포츠맨들은 20대가 가장 뛰어나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 이건 대표할 만한 신체의 이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40대로 등장한다. 전 인류 역사상 동서양을 통틀어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나이의 신체와 정신은 40대였어요. 40대 중후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예컨대 조선시대의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왜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주로 천재들이에요. 예를 들면 주희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20대에 과거를 합격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천재 중에 천재들이에요. 조선시대의 과거에 합격했던 2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 37세입니다. 그리고 본래 출산을 할 때 40살이 되어서 출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본래 원칙이고 60이 되면 은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안 배워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40쯤 돼야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헤아리고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연륜, 경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보시면 패스하면은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 가끔씩 우리가 저거는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40대를 가장 이상적인 정신과 신체의 나이로 보는 관행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예컨대 원시 부족 사회에서도 남자가 40이 되잖아요. 그러면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갓 군에 입대한 새로운 전사를 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전쟁 때는 내가 얘를 직접 끌고 다니면서 지켜주고 전투 기술을 알려주고, 이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원시 부족 사회의 군사 편대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후견이 되려는 나이가 몇 살이냐? 40이에요. 로마에서 집정관이라고 하는 행정관이 되려면 40살이 돼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거의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바로 그 나이가 가장 원숙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여겨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졌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 깨진 현상이 제가 보기엔 무지무지하게 심각합니다. 혹시 트와일라이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네, 이 영화 못 보셨죠? 근데 이건 젊은 층에서 환호했어요. 이 영화예요. 이 트와일라이트라고 하는 영화도 똑같이 뱀파이어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뱀파이어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다양한 연령대의 혈비들이 나와요. 하지만 주인공은 드라큘라가 상징하는 것처럼 40대였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언제냐? 10대 후반이에요. 이른바 28 청춘, 사춘기 때에. 그리고 희한하게 뱀파이어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스토리가 들어간 영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인간 여성과 뱀파이어가 사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판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합니다. 자, 이거는 기존의 뱀파이어 영화가 갖고 있던 틀을 깼던 것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완성된 신체의 나이가 어느 때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로 작동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생식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완전함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생식의 모습을 언제부터 갖느냐? 10대 후반부터. 희한하게도 이 영화가 개봉되고 읽히기 전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현상, 제가 겪었던 경험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늙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몇 살의 사람에게 적용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60대신 분들한테, 60대 분들한테 노인이라고 호칭하면은 싫어해요. 그쵸? 왜냐? 아니거든요. 그럼 70대 분들한테 또 여쭤보면은 그분들도 싫어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80은 넘어야 노인이라고 해야지 하면서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상과 거꾸로 늙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몇 살 때 사람들에게 쓰는지 모르시죠? 이틀이 이거가 나오면서 깨졌어요. 이거보다 앞서서 제가 늙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걸 본 첫 번째 사례가 대학교에서 쓰입니다. 대학교에서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남학생한테 여학생이 늙어가지고, 근데 이게 농담인 줄 알았더니 농담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제부터는 늙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부터 쓰느냐? 20대를 지나면서 들어서면서 바로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트와일라이트의 주인공 연령대가 시작되던 그 시기 이후가 다 늙은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전 사회적으로 상식이 됐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보톡스 맞고, 심지어는 잘라서 당기고 꿰매고. 이게 뭐냐? 노화를 저주하는 방식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 신체에 노화가 온다라고 하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늙음을 저주하는 거죠. 이거는 정신과 의사가 인터뷰 장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2006년도에 SBS에서 이 고령화를 주제로 해서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젊은 자신이 나이 든 자신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무척 해롭다. 왜? 그날그날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는 약한 것 같지만 나이가 갈수록 계속 이 강도는 세져요. 심지어 제가 작년에 이런 강의를 준비하다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섬뜩한 얘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은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답변을 안 하니까 앞으로 20년 뒤에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라.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20이지. 그럼 20년 뒤면은 40 가까이 됐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40쯤 됐을 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 혹은 살고 싶은지에 관한 걸 얘기해봐라. 했더니 아 나는 뭐가 되고 싶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학생이 별로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여학생한테 야 너는 앞으로 20년 후에 너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그 여학생의 답변이 왜 꼭 그때까지 살아야 되죠? 40이면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할 거고 나는 그렇게 늙고 추한 모습으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젊고 팔팔한 20대가 끝나는 30이 될 때 나는 제 살로 늙은 날을 마주하지 않고 죽을 거예요. 아주 짧고 굵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이게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미 이런 정도로까지 노화를 저주하는 심리가 사회적으로 나는 아니었는데가 아니라 이게 사회 전반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근데 나 자신조차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겠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계나 혹은 약, 건강식품, 보험, 스포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파는 곳에서 다 돈 벌어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뭘 심어주느냐.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니 거기를 막을 수 있는 안티에이징 마케팅만 합니다. 이거 전부 다 기본적으로 나쁜 짓이에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의 법률을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과학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 바꿀 수 없는 거를 밀쳐내려고 하는 나쁜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해요. 심지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까지. 바로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가 우리들에게 제기하는 건 뭐냐? 바로 노년학이 아니에요.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아니에요. 왜? 그건 혼자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제 인간이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이렇게라고 하는 게 10대와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와 60대와 70대와 80대가 다 달라.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몇몇 이제 그 의과대학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연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가서 강의를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거기 학장님한테 여쭤봤죠.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교수님, 이 치아와 관련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관한 매뉴얼 다 있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대요. 아세요? 왜 모를까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치아만 우리 몸 전체가 100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 과정 속에서예요. 그러면 내 신체가 어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이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어릴 때는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이잖아요. 성장을 하면서 잘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다시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동안 축적된 의학적, 과학적인
밝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몸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몸에 맞는 마음과 정신을 갖추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은 나이 들어 가는데 정신만 똑바로, 그래서 저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버려야 될 못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몸 가는데 마음 간다. 몸 가는데 마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몸은 늙어가는데 정신은 청춘이라고?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자기 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힘들어졌으니까 산에 가는 거 그만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나이가 80이 됐으면 인간의 몸을 가졌기에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와 내가 화해를 해야 돼요. 즉 내 몸하고 내가 화해를 해야지만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내 몸은 이러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짜증을 내면 우울증밖에 더 오겠어요?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 자기 몸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라고 하는 말은 버려야 됩니다. 결코 도움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나이 든 몸에 대한 이해를 나이 든 사람만이 가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의 신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윤리는 이제 양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드신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내 손자, 손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손잡아가지고 일어지면서 털어줘요. 근데 왜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가다가 넘어지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힘들어하고 할 때는 그런 행동이 안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그거를 받아주는데 나이든 몸을 가진 분들은 신체는 노화가 되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단어들,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주체가 되라, 극복해라, 이거 전부 다 언제 가능한 거냐? 20대, 30대의 신체를 가진 사람들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저도 20대 때도 30대 때도 몸살이 오면 수업을 가야 되고 강의를 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몸이 팔팔할 때도 아플 때는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나이가 들어서 잘 말을 안 듣는데 휴강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으로 내 신체를 다뤄야 돼요. 그것은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어줘야 됩니다. 즉 달리 말하면 이제 노화의 문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노후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신체적 나이에 따라 다양한 몸을 가진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할 것인가와 관련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학문이 바로 고령화사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존까지 있었던 인문학들은 전부 싸구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달리 말하면 돈만 가지고 혹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의 마인드에서 나온 얘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자신의 몸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때 비로소 인간을 문제 삼는 것이고 인간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그거를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좋은 책이 있어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배웠던 이 책은 이제 서울대학교의 그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외국 학계에서도 이런 고령화라고 하는 거를 역사학자들이 받아들인 게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신 선생님도 그때쯤부터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한 7, 8년 전에 책이 나왔어요. 노년의 역사. 이게 여태까지 연구된 고령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역사학계 연구 집정물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에요. 이걸 읽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들이 상당 부분이 깨져나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철학적인,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조금 어렵지만 읽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이런 책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읽히고 그분들한테 강의도 들려달라고 요구하세요. 이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데, 제 핵심은 뭐냐? 우리는 몸이다. 달리 말하면 몸은 뭐예요? 내 영혼이 거하는 집이에요. 아니, 집에 가서 내 집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면서 내 영혼이 거하는 몸 당연히 잘 돌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100년 동안 우리 영혼을 보듬어주고 있는 보금자리 아니에요. 그 몸이 다 하니까 영혼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제가 공부했던 동양학에는 뭐 30대 입지, 40대 프로, 50세 지천명, 이순 이런 식의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면서 많이 회자되었던 용어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용어를 안 써요. 왜?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사실. 그리고 우리 인생하고 안 맞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30세 입지, 뜻을 세웠다? 맞나요? 이게 너무 빨라요. 40대 프로, 아니에요. 40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50이 돼서 1000명을 알았다? 60이 돼서 귀가 순해졌다? 아니에요. 이 전체가 우리의 인생 주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어요. 제가 외할머니, 친할머니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50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70대 중반쯤 되는 분들에게 보이는 정도의 쭈글쭈글한 피부, 하얀 머리, 이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요즘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은 60대는 나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50대 제 외할머니, 친할머니보다 지금 60대 분들이 훨씬 젊어요. 달리 말하면 지금 60대 돼봤자 옛날에 4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더군다나 관리 잘하면 가끔씩 네, 더 젊어 보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방식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이제 이게 저한테는 좀 근데 지금은 재미나진 않아요. 제 아버님이 이제 70대 중반 되셨어요. 좀 있으면 이제 80 되시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다 이거 폐갑잔치 했잖아요. 근데 이미 15년 전에, 10년 전에 회갑잔치를 하는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버님, 이제 올해가 육순이신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난 하고 싶다. 아, 그럼 하셔야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3살 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못했어요. 왜냐면 다 부주금 내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여행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7순이 되셨네. 근데 아버님이 6순 때 왜 하고 싶다고 하셨냐면, 내가 70까지 살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순이 되셨어요. 그 아버님 7순인데 6순 때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하고 싶다. 또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2번 하면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한 번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들이랑 상의를 해서 그럼 이렇게 하시죠 해가지고 하시되 부주금 받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비용을 낼 테니까 그리고 갖고 오지 마서 그냥 와서 맛있게 드시고 함께 놀다 가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더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3년 있다가 어머니는 아버님이 2번씩이나 하시는 바람에 또 못하셨죠. 그래서 그냥 이제 교회 권사님들하고 그 가까운 분들하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하고 여행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다녀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그걸 하시면서 몹시 즐거워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6순 7순 잔치하는 거를 서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우리의 뭔가가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이 영화를 보실 기회가 있으면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한 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서 조금씩 보세요. 제가 사실 이 대학원 시절에 끝나고 이제 학위하고 나서 뭔가 재미난 걸 해볼 수 없을까라고 상상을 하다가 철학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 나이든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거꾸로 성장을 해서 갓난아이가 돼서 죽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떨까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소설 쓰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설가만큼은 못 쓰지만 그걸 철학적으로 쓰면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4지 한 장을 넘겼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틀째 그걸 쓰기 시작한 다음날 학교에 갔다가 내가 이런 소설을 쓰려고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 영화로 나왔잖아.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바로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브래드 피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주인공이 또 브래드 피트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아이는 갓난아기로 태어나요. 근데 갓난아기인데 얼굴의 모습이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어디 있어요? 갓난아기인데 양로원이잖아요. 양로원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니까 이 갓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양로원에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어갈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은 이 남자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에요. 두 사람의 신체가 거꾸로 변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중간 지점에서 같이 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결국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돼서 죽어가요. 만약 이런 인간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만나는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를 거예요. 우리가 많이 느끼는 대부분의 가치관들, 당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근본적으로 다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거를 상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아이의 낯선 시선이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게 사라졌죠. 우리나라는 이 모든 문제를 딱 한 가지로 해결하려고 해왔어요. 대단히 어리석게도. 그게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꽤 다녔거든요. 이런 어르신들 모시고. 근데 이렇게 산다라고 손을 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여쭤봤어요. 혹시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어떠세요?
자식들이 좀 우리 좀 모시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똑같네요. 제가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딱 한 번 어떤 남성분이 손을 바짝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00여 명 가까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근데 딱 한 분만.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원한다, 싫다,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아버님, 같이 살까요? 그랬더니, 야, 불편하다. 그냥 같은 동네 옆에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불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양 철학에는 존재와 비존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존재는 존재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비존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존재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노인은 비존재였어요. 왜냐? 철학에서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존재가 됐어요. 20세기에. 그래서 오늘날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분명히 존재하는데 고령층에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것 자체가 심각한데 한국의 자살률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자살하는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독거 노인들, 노년층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런 방식으로만 나이 든 모습들을 자꾸 연출하고 비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효예요. 제가 희한한 곳에 가서 강의를 해본 적도 있는데, 제가 인천 살고 있습니다. 뭐 주중에는 원주 가서 있지만 계속해서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그 인천을 가면 희한한 대학교가 있어요. 무슨 효도대학원 대학교. 근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거기를 조교로 갔다가 거기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가끔씩 그 강의하는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놀랍게도 효를 강의하는 그 친구는 당시에 20대 후반이었거든요. 30대 초반이고. 그런데 강의를 듣는 분들은 효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효도대학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전부 다 제가 보니까 70대 이상 분들. 희한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효를 가르치려면 그건 당연히 젊은 친구들한테, 부모를 둔 자식에 있는 처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덕목인데, 새파란 강사가 어르신들을 상대로 효를 강의하더라. 이게 대한민국에서 효라고 하는 것이 처한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전통사회는 유교 혹은 나이든 분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경로사상,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회에서는 늘 젊은이들이 나이든 분들을 존중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부모들을 잘 모시고 존경하고 효도를 행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다 깨져나갑니다. 이게 이제 효경에서 하는 얘기인데, 보세요.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눈치가 있잖아요. 제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애는 지금 커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 애가 저한테 1년에 전화를 하는 횟수가 한 7, 8번? 그런데 우리 아들놈이 저한테 전화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빠, 왜? 데이터 떨어졌냐? 못 알아들으셨죠?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하면 너무나 많이 그걸 쓰니까 이 집사람이 그 용량을 걸어서 요금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떨어지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데이터 좀 보내달라고, 1기가. 그래서 제가 달마다 2기가를 보내줘요. 그때 말고는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자식을 낳은 분들은. 저는 우리 애를 지금 이제 중3이 돼가지고 키가 막 이만해지고 덩치가 이만해서 이러면 징그러워요. 그런데 그 아이 속에서 저는 뭘 보느냐, 이 모습을 봐요. 여전히 제 마음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저 볼 때 눈빛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등등 해가지고 몇 장을 제 아이패드랑 스마트폰에 갖고 다니면서 뭘로 이용하느냐, 저의 치료약이에요. 저한테 한동안 우울증이 와가지고 제가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웃는 모습의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힘들 때 그걸 쳐다보면은 기분 전환이 돼요. 달리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되는 그 무엇인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철든다. 이 철든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단순한 의미가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부모를 내 부모니까 이게 아니라, 부모가 나이가 들었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때가 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깨닫는 게 바로 철드는 거다. 저는 효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효 교육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엔 쓸모가 없어요. 그건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왜 효를 우리는 강조할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보세요. 이게 저한테 보약이라니까요. 제가 사진을 넣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잘렸잖아요. 예. 근데 원판에는 요 밑에 부분까지 보여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제 스마트폰하고 아이패드에만 담겨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몸에서 뭔가가 솟아나오면서 기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아까 제가 드린 상식을 깨는 얘기들이 이어진다면, 제가 여기 와서 하고 싶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 조언이 아니라,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가장 크게 배운 최고의 명언, 노년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이겁니다. 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노년의 변화에라는 책을 쓴 첫 번째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노년에는 스스로 싸워라, 스스로 권리를 지켜라, 그리고 자식까지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숨이 멎을 때까지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만 나는 존중받을 것이다.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재라고 하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이 있죠. 꼰대. 바로 제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386 세대가 꼰대가 돼가지고 아주 답답하다는 방식으로 젊은 세대가 지칭하는데, 이게 뭐냐, 자기를 통제를 안 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위 이런 것만 가지고 강요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른데 바로 그런 나의 모습을 통제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존중한다. 길거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에 이거는 심지어 고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싸울 수는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을 안 해요. 서로 대화를 안 해요. 그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노년이라고 하는 게 이거 이제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60세가 은퇴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인류의 역사상 다 똑같이 있던 거예요. 왜냐? 생물학적인 노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진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스스로 늙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때가 스스로 부양하고 돌볼 수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40대 중반의 남자나 여자가 직장생활 잘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잘렸다. 노화가 본격화된다는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먼저. 그러면 몸도 따라 늙어요. 이거 제가 저희 아버님 보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왜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태어난 거는 2년 전인데 신고된 거는 올해부터.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2년을 더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아유, 운이 좋았죠. 근데 그렇게 운이 좋은 것도 아닌 게요. 그 당시에는 정년이 58세로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58세인데 저희 아버님은 60될 때까지 하신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운이 좋았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이제 그 회사를 은퇴한 분들이 만든 조그만 회사에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한 3년인가 가까이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기숙하면서 하시는 걸 하다 보니까 힘드신지 그러고 나서 그만두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직장을 다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한 1, 2년 사이에 정년하고 나서도 별로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그만두시고 나서 1, 2년 사이에 갑자기 확 늙으셨어요.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달리 말하면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노화가 급진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년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청년 세대가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항이,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일자리를 두고 나이 든 세대와 청년 세대가 일자리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쓰는데 실제로 젊은 층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학생들을 상대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일자리 경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 안 해봤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과거 인간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60대부터 보통 노년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생존했던 전체 인류의 평균 기대 수명을 계산해 본 결과,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한 거예요.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네, 추정이 안 되시죠? 45세입니다. 1245년도 광복 시기에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45세였어요. 1907년도인가에 처음으로 일제가 들어와서 이 조사를 했어요. 그때 그들의 집계는 25세. 그런데 이 집계는 표본 집단이 부실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서울대 의사학교실의 그 황상익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 45세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45세를 넘어서면 좀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 바로 전 연령대의 사망률이 비슷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100일잔치 옛날에 왜 하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100일잔치를 왜 하겠어요? 100일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잔치를 왜 해요? 돌까지 살아남은 아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순, 칠순잔치를 하잖아요. 왜 했겠어요? 달리 말하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육순, 칠순잔치를 하는 이유는 그 연령대까지 생존했던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일잔치, 돌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연령대를 통과한 아이들도 많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가 자식이 있더라도 내가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이 자식이 살아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았던 인간은 많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평균 기대 수명 하나만 가지고도 효라고 하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가 읽는 과거의 책들 속에는 효를 강조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자기 엉덩이 살을 잘라다가 부모한테 고아를 먹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숫자에 해당되는 인간의 숫자는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1%예요. 1%. 조선시대에 한권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사람들의 숫자, 이런 걸 생각을 안 해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전체 인구의 구성 비율이, 양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한 잡아도 10%를 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5%에서 7%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 가운데 반은 여성이에요.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 3% 남잖아요. 3% 중에서도 돈 없으면 못 가르쳐요. 그러면 1% 내지 2%만 한자로 읽고 쓸 줄 알았다. 이 얘기는 재산과 집과 신분과 지위가 있었던 양반층들은 상대적으로 오래 살았고 이들은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족보를 만들고 했는데 이들만 기록을 남겼다.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조금 전에 보여준 노년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깨진 게 뭐냐? 저희가 배울 때 전통사회는 대가족 제도, 그리고 근대사회는 산업사회 때문에 핵가족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전체 인사 절대를 통틀어서 대부분의 인류는 핵가족 형태로 살았다. 이게 그 책이 밝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장기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있지만 노년이 된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있는 대가족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실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모셔야 되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게 사실은 허무맹랑한 사실이에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양반들 일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었던 현실이지 대부분이 그런 가족 형태를 갖지도 않았고 그런 물적 기반도 갖고 있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아주 재미난 책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 책이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100년이에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집약되어 있느냐. 이 책은 데이비드 쉴즈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빗대어 가면서 인생 전반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자, 여기서 인생을 묘사하는 방식이 유년기와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와 죽음.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전 세계 거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적어도 전통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죽음의 문제는 노년과 자꾸 연결을 시켜요.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 유년기, 아동기,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태아가 돼가지고 자궁 속에서 착상을 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의 과정들을 주별로 체크하고 월별로 체크하고 태어난 다음에도 굉장히 촘촘한 기간을 가지고 체크를 해요. 그런데 중반을 넘어선 인간을 체크하는 방식은 촘촘하지 않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편견입니다. 인간의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내 변해요. 그런데 왜 어린 아이들의 신체에 대한 관심은 국가적인 사회적 관심으로 집약되어 있고 노년의 몸은 촘촘하지 않게 듬성듬성 지식을 축적하고 관리했을까? 바로 이게 산업사회의 특징입니다. 노동할 수 있는 강인한 신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데 그 노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축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기라고 하는 게 보통 40대, 50대 초반까지를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은 유년기, 아동기, 청년기, 중년, 그리고 나머지 반이 노년기에 해당돼요. 이건 무지막지한 편견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생의 절반은 노년기래요. 그런데 60대 계신 분들하고 70대 계신 분들을 같이 취급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또 60대 분들하고 70대 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분명히 서로가 몸이 다른 걸 안단 말이에요. 누가 더 나이 들었으니까 더 차별해야 된다, 더 다르게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주제로 갑니다. 1살에서 10살이 되는 과정 동안의 변화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60에서 70이 되고 70에서 80이 되고 80에서 90이 되는 몸의 변화도 지극히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자원을 모으고 그 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 예컨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의 강의실에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 거 설치할 때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 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점차 그런 방식의 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휠체어를 스스로 몰고 갈 수 있는 경사면이 있는 진입로를 반드시 만들게 돼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를 쓸 때도 장애인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기재하게 돼 있고, 장애인 학생이 신청을 하면 학교에 얘기를 해서 강의실을 1층으로 변경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휠체어를 같이 여러 명이 들고선 계단을 올라가서 올려주고, 그러면 고마워하고 가고, 학교 갈 때 와가지고 데려다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느냐? 나 이제 그렇게 도움받는 거 싫다. 내가 혼자서 직접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다. 이게 관철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내가 왜 도움을 받아야 되지?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줘라. 이거를 이제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일생을 통해서 변하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그 몸의 변화에 맞추어 설계해야 된다라는 방식의 요구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노년기를 죽음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자,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7%, 14%, 이제 20%. 이게 생각보다 한 2, 3년 앞당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나라들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이렇게 걸렸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년 몇 년 만에 갑자기.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잘 준비가 되었느냐? 엄밀한 차원에서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어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거기서 이루어졌고, 근데 그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왔다라고 하는 점. 그 결과물이 우리나라의 자살률 문제 같은 거랑 결합되어 있습니다. 노년이 존중받았다. 이것도 신화예요. 심지어 로마 시대하고 그리스 시대의 제도를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에는요, 자식이 나를 부양하지 않으면은 재판을 걸어요. 저놈의 새끼가 돈이 있는데도 나를 부양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부양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부모 모시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경우에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식에게 폐습을 시켜줘야지만 이게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에서 유행했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신부살해. 이분이 너무 오래 살면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식이 다른 사람 시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그래야지 이걸 받으니까. 내가 지금 50이 됐는데 아버지가 팔순이 돼가지고 정정하게 살아계세요. 근데 50 됐는데 시민권도 없어.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려요. 그러니까 죽여요. 그래서 어떤 식의 문화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 중에 옛날에 대갓집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열쇠 3개를 하나씩 따로따로 넘겨준다 하는 것처럼 집안 관리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권리들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치매 때문이에요. 계속 자식 무시하고 가만 내버려뒀다가 치매가 왔을 때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식한테 하나씩 넘겨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떠받들고 공경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놈의 것들은 이거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식하고 나의 문제는 나하고 자식하고의 문제예요. 과거의 역사를 참고할 필요도 없어요. 전통이고 문화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아들놈과의 관계에서 단 하나의 꿈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애가 저를 미워하지 않게 만드는. 웃으실 일이 아니라 저의 절박한 꿈이에요. 왜냐? 저는 저보다 선배들이 아버님 얘기를 할 때 제가 들었던 가장 무서운 이야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님인데 저랑 한 10~30살 차이가 나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되신 분이죠. 그분이 부친상을 당했어요. 당연히 제가 가야죠.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술 마시면서 이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조용히, 저랑 워낙 친한 분이니까 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는 말을 원래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랑 안 친했고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그래도 이 노인네가 돌아가시고 나면 눈물이 나고 슬플 줄 알았는데 슬프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알게 되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프지가 않아. 이런 대한민국 남성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정말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애가 작년에 중2병 힘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한번 잔소리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주변의 친구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절대로 잔소리 한마디도 하지 마라. 네가 아들과 친하게 지내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침묵과 인내다. 제가 침묵과 인내를 1년 반 동안 실천했어요. 지금 우리 애가 저한테 가끔 농담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라고 하는 문제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뭐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요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꾸 효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생 100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한국에서 추격해보죠. 이제는 결혼 연령이 30을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첫 자녀를 두는 출산이 30을 넘었습니다. 이미 반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취업이라는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이 30년이에요. 근데 30이 딱 돼서 취업이 되면 다행이죠. 그리고 은퇴가 현재 법적으로 60세 안에요.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보이지만, 그런데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나마 좀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집이라도 사주고 하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세, 작은 전세를 시작했거든요. 집 사는데 꽤 걸렸어요. 근데 그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같은 놈을 하나 낳아가지고 30년 동안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차도 굴려야 되고, 가끔씩 바다 건너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40년 남은 인생 은퇴하면서 40년 동안 먹을거리를 마련해갖고 은퇴를 해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 평균적인 삶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려면은 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연봉이 얼마가 돼야 가능할까? 만약에 그 연봉을 못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현실이 이런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달리 말하면 내 부모를 모신다 라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나의 책임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식의 도리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하는 점. 이게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커다란 교훈입니다. 내 부모랑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 건지. 달리 말하면 이제 인문학이 플라톤을 읽고 칸트 읽고 공자 읽고 맹자 읽고 이거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70이 된 어르신이 20대 젊은이랑 편안하게 담소할 수 있는 말, 언어, 상식, 교양, 이게 뭔지, 혹은 20대 젊은 친구들이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위대한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지식에 의존해요. 그거 다 아웃 오브 데이트입니다.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그들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어른과 아이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고령화 시대의 인문학이 될 것이고, 그런 방식의 생각과 상식이 정착이 될 때 우리 사회는 훨씬 아름답고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일을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